홍소연입니다. 잡기입니다.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신변 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심유진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허리 통증이 심하다. 건강상 이유를 우선 들었죠? 네, 뭐 유영아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전혀 완화가 되고 있지 않는데 통증의 수준이 불에 대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허리 통증으로 어떻습니까? 형 집행정지 가능할까요? 글쎄,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렇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진단을 좀 받고 있는데 고통스러운 건 다 압니다. 근데 저의 경우라면 누워 있으면 괜찮던데요. 그것보다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것도 김경수 지사 보석된 날 1시간 뒤에 이렇게 신청서를 전격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간략하게 썼더라고요. 신청서 보니까 간략하게 썼는데 아주 그냥 신파예요. 그렇죠. 의사 진단이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 진단이 이렇게 일단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은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의사의 감정서를 받아서 정말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지 이런 거를 봐요. 그래서 필요적 형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임의적 형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심신 장애에 해당하면은 필요적 형 집행 정지가 돼요. 근데 뭐 보통 이런 경우는 드물고 정말 뭐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 뭐 출생, 바로 출산 뭐 이런 경우에 형 집행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 집행정지가 쉽게 내려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1년에 보통 제가 2009년도 거부터 쭉 보니까 1년에 300명 예전에 그 정도 했다가 지금도 한 250명 어간 정도로 되긴 되는데 굉장히 이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그러니까 조금 소위 말해서 많이 아파야 가능하다.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라야 되고요. 이거 의사의 감정서가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냥 원래 통원 받던 데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글쎄 법률 규정은 그렇습니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의 염려가 있을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글쎄 허리 디스크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글쎄 현저히 건강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그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반 정도는 뭐 법조인, 반 정도는 의사, 그리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대표들 참여한다고 하는데 뭐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로 건강상 이유 말고 국민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형 집행정지 이유로 국민통합을 들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석방을 해달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청서 내용을 보면은 제목은 국민통합이라고 내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가족 접견까지 거부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미 생명은 끝났다. 사법적인 책임은 재판이 완료된 후에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 이게 국민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히려 국민통합이 아니라 촛불 민심으로 탄핵까지 된 대통령을 지금 2년 만에 바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국민통합이라는 이유를 댔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문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국민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법 해석을 봐도. 다만 건강이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그건 뭐. 검찰이 그래서 조만간 구치소를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요? 오늘 구치소를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갈 수도 있고 뭐 한 두어 번 더 갈 수도 있고 또 의사와의 면담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매일 아침에 건강 상태를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이 있었으면 벌써 법무부 규정 당국에서 알았어야죠. 정말 생명이 위험했다면.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당연히 잘 알 텐데 이 형 집행정지 혹은 석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이건 법률하고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혀 맞지 않고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뭔가 심파를 자극하려는 이 신청서도 보면은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막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마지막으로 뭐 잡고 있는 뭐 그런 게 여성의 몸이다 이 정도. 근데 저는 저 같은 여성으로서 상당히 이 내용이 불쾌합니다. 뭐 아니 허리 디스크로 뭐 남녀 구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허리 디스크로 생명에 위태로우면 누구라도 석방돼야죠. 정치적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여성의 몸이라는 표현은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는 불편하다. 뭐 감성파리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 감성이 호소하면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 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적 이야기 했었는데 자유한국당 몇몇 친박이라 부르는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은 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깔린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글쎄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아마 계산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친박한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비박 진영까지는 또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이분이 솔직히 친박인지 비박인지 좀 정치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약간 견제구 같은 걸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상을 반입해 달라 그랬는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총리가 불허했다라면서 상당히 서운함을 내색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친박의 세가 커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어떻게 대신에 그 석방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석방시켜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게 오히려 유리해 보일 수도 저도 그렇게 있거든요. 생각해요. 네네. 예. 어제 결론을 내리면 법률적으로는 현재 시점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자로 3496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 아픈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누가 죄지라고 했습니까? 이런 의견. 2094님 반대 의견. 박근혜 대통령 험담하러 방송합니까? 패널들의 성향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뭐 공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탄핵을 당하신 분한테 이 이상의 어떤 공평함이 있을까 싶긴 한데. 예, 뭐. 두 문자 상반된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른 얘기합시다. 황하나 씨와 마약 투약을 한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기각을 했다. 9시간 동안 결백을 주장했는데 추석 당시 머리는 염색을 했고 다른 신체에 있는 그 털은 제모했다. 네. 이거는 조금 이상하기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 나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너무 결백하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나서 경찰에 직접 조사를 자진해서 받으러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 경찰에서 막상 불러서 가보니 제모를 하고 염색을 계속했고 이게 지금 다들 의아한 부분이죠. 근데 요즘은 그 뭐 미용상의 이유로도 제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이게 과연 그 박유천 씨의 그 제모가 진짜 예. 이게 마약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자신들의 주장처럼 박유천 씨 주장대로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브라질 왁싱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밀었다면 정말 그런 그 증거인멸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일부의 어떤 여러 채모가 남아 있었다면은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 우리 몸에는 이게 채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제모를 했다고 해서 사실 증거 인멸이 다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머리카락 외에 다른 그 채모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짧기도 하지만 자주 빠져요. 사실 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그래서 마약을 했을 당시에 자라고 있던 채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더 중요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취한 그 채모의 양이 많으면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그 증거를 확보하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콘서트 준비 때문에 제모를 했다고 했는데 콘서트 공연 사진에 이게 겨드랑이에 제모하지 않은 사진이 계속 지금 유출이 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제모할 수도 있는 문제죠. 아,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뭐 제모 문제는 그렇고 지금 경찰이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마약 구매 의심 정황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약 구매를 하는 CCTV라는 게 뭐냐면 송금을 하는 장면하고요. 그다음에 마약을 찾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던지기 수법이라고 네, 하는 그렇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약 돈을 송금을 하면은 특정한 장소 가서 특히 뭐 이렇게 그 코인 락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그 마약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관련된 CCTV 영상이 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경찰의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박유천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 박유천 씨는 그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약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경찰이 지금 약간 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슬슬 흘리고 있다라고 약간 불쾌해하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근데 로버트 할리 씨도 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했다고 하죠. 예.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건 측근들 얘기 들어보면 재무는 아니라고 그러긴 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마약과 관련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를 하는 것은 또 맞다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일단은 박유천 씨는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경찰이 아마 모발 검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제모와 염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검사가 결국은 무력해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제모를 했느냐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브라질 왁싱 수준처럼 완전히 제모했다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가끔은 언론 보도가 범죄자들의 증거인멸을 도우는 정보 제공을 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 염색 같은 경우는요 5, 6회 이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탈색과 염색을 반복을 해야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마약 투약자들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염색과 제모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염색과 제모를 통해서 무혐의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마약 사범들에게는 이거는 너무나 흔한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에요. 경찰서 가기 전에는 염색하고 제모 이거 철저히 브라질 왁싱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이 아니죠.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고양경찰서에서 마약 단속을 해서 이 마약 혐의자를 체포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 아마 제모를 하고 염색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눈썹을 뽑아가지고 검사해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네. 예. 눈썹을 200개나 뽑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눈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잖아요. 짧은데 이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아마 그 마약 투약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민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마약 판매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까지 밀어야 된다는 걸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눈썹까지 보통 밀고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합시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시설에서 원장 목사가 장애 여성과 요양보호사를 성폭행했다. 이것도 뭡니까?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있는 한 요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사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유모 씨, 역시 60대입니다. 이 60대 유모 씨를 성폭행한 데 이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3급 발달장애인 여성 30대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약 8년 동안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특징은 이 두 사람한테 약물인지 혹은 술인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걸 먹인 다음에 성폭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폭행 장소와 시간은 거의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에 아기가 자고 있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양보호사님 말씀 보니까 그 만난 첫날 그 먹었잖아요. 나 러시아 술이다. 라고 술을 가득 따라주면서 다 마시라고 해서 다 마셨대요. 그리고 술을 한 잔 마신 것밖에 없는데 다음날 아침이고 이제 옷이 헝클어져 있고 필시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예. 그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장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장 목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모 씨하고는 사실혼 관계였고 네. 그다음에 그 장애인 여성과는 자발적 성관계였다. 그래서 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니까 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고죄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최근에. 네. 다 이거 다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무조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은 일단 자기는 뭐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이건 합의해야 된 거고 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뭐 세트죠.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이야기만 봤을 때는 직접 증거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피해자 진술도 예.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증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살인자가 썼던 칼 이게 오히려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그 자기 경험자가 직접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 이게 물론 진술 증거긴 하지만 증거로서 굉장히 이게 일관성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확한 진술은 매우 증명력이 높은 증거로 인정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피해 여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상급 발달장애 여성이어서 네. 그 이분의 증언을 과연 재판부에서 얼마만큼 또 신뢰를 하느냐 그 문제도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분이 예. 그 상급 발달장애 여성분을 이제 뭐 전부 벗기고 성관계 하는 거를 다 봤다. 이런 진술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추가 진술이 있는 경우는 더 확실하게 이게 증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술의 신빙성은 따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성관계 자체는 이미 그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동의하에 진행된 건지 아닌지 그 차이가 가장 큰 문제인데 3급 발달 장애인이었다면 동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증언을 보면 성폭행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 말고 또 협박 폭행도 있더라고요. 뭐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게 8년 동안 계속 성폭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주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신고한다면 온 동네 다 알리겠다. 그러면 네 가족이고 이웃이고 다 알게 될 텐데 한번 망신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인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목회자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성범죄랑은 좀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 자신을 친격화해서 우상화해서 그루밍 성범죄 예.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려 있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협박, 폭행 그리고 술을 먹여서 근데 술에 무슨 약을 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술을 먹였었기 때문에 이건 특수강간이에요. 특수강간이고 상습적으로 때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다리도 이제 발목까지 다친 상해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루밍도 아니고 오로지 뭐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죠. 이거는. 실제로 이 목사 같은 경우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에 살던 할머니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렇게 다친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아마 그 피해자들은 이런 모습에 아마 기가 눌려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게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8년간 성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네. 시주진 변호사 잠깐 얘기했는데 네. 그 요즘에 뭐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들에 의한 성폭력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도 많았습니까? 네.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부쩍 늘어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부쩍 늘어났다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미투 현상처럼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어 감히 목사님한테 교회를 떠나고 말지 내가 감히 목사님을 신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신고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처신이 단적지 못한 여자로 지목되고 자기만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고요. 지금은 누구나 내가 무엇을 당했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직자들에 의한 성폭행. 이 성직자의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인데. 그렇죠. 성스러울 성자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성스러움을 이렇게 외피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성폭행의 무기로 쓰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성직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기도 하고 존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상황 자체를 악용을 하시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이 예.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조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이 현재 입건한 상태고 조만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라서 좀 더 수사는 진행이 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더 문제는 교회 재판이에요. 교회 재판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성직자들은요, 이렇게 성범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요 경우 좀 다르지만, 그러면은 바로 교회에다가, 소속 교단에다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예. 그러면 교단에서 그걸 낼름 받아줘요. 그러면 아무런 징계도 없이 다음에
다시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교회 재판이 더 비판받고 있는 점인데 그러니까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만들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네. 다른 목사분이 이제 세상에 고발해서 이제 알려지게 돼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데 보통 이렇게 성직자들의 성범죄 보면 그 신도들이 오히려 성폭행한 성직자를 보호해주는 양상을 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종교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 종교인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것을 외피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도 뭐 그루밍 성범죄라고 해서 그냥 길들여져서 당한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왜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전혀 버리지 못하냐면은 그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 주로 굉장히 신격화되고 추앙받기 때문에 또 여성 신도들을 함부로 쉽게 생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3자가 고발했고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지금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아직 목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지낸다고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한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마 이 장애인 여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곳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다른 시설에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목사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렇죠. 예. 회유할 수도 있죠. 회유를 할 수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뭐 이 목사의 가족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주거든요. 경찰서에서. 예. 그럼 그거를 누르면은 또 바로 경찰과 연락이 돼서 출동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못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윤지호 씨 케이스 봤을 때는 그 스마트워치가 뭐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뭐 경찰이 늦게 출동하고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스마트워치를 또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변잡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신유진 변호사, 장영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